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번에 서아시아 잘 정리됐나요? 자, 인도 뛰어넘어서 바로 서양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 바뀐 거 보이죠?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이제 뭐 남아메리카까지 하려면 요 이제 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북아메리카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아메리카를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일단 당분간은 유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시작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교과서는 96부터 99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여전히 서양사로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름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름이 조금 익숙할지 몰라요. 그래도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이들의 생활 모습,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95, 94, 그러니까 94페이지, 95페이지 이렇게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스 하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1학년들인 경우에는 뭐 통합사회 시간에 뭐 민주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다루게 되죠. 자, 그랬을 때 그리스 세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아테네 이런 얘기 하기 전에요. 폴리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에게해 여기 바다가 보일 거예요. 자, 바다 보이죠? 바다 보이고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그리스가 위치하고 현재도 그리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발칸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칸반도가 있고 사실 여기는 좀 잘라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 발칸반도 오른쪽에 있으면 요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반도는 발칸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서아시아에서 열심히 다뤘던 어디야?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가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도 하는 그 지역입니다. 요 지역. 자, 그럼 보자. 에게해 지역에 성립이 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이름 정도는 가지고 가줄까요? 이름 정도는 자, 우리 들은 거니까. 자,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이제 있게 됐는데, 자, 처음에 시작은 여기였어요. 자,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크레타 문명이 있었다가 이제 미케네 사람들에게 이제 미케네 문명으로 다음 바통을 넘겨주게 됐었는데, 요 문명 두 개가 있다가 이제 패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한동안 암흑기가 이어졌었는데, 자, 기원전 10세기 무렵 이전부터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거죠. 폴리스가 성립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는 선생님은 제목은 그리스 세계의 성립, 선생님은 시작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리스 세계가 요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자,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요 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은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같은 게 있었구나.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 뭐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면,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인 폴리스가 어떻게 성립이 된 거고,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일단 시작을 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리스는, 자, 봐봐. 지리 얘기 같긴 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리스는요,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산지가 많아서요,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연 환경이죠, 사실. 그리스가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연 환경이란 말이야. 다시 한번 앞에 지도 봐봐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들이란 말이야, 다 이거. 이렇게 높낮이가 좀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지도에 보면 높낮이가 좀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산들도 많고 해안선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산이 아니라 해안 쪽이 평야가 많을 거 아니야. 해안 쪽이 낮은 지대가 해안에서 가까운 평야지대에 마을을 형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마을은
방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방어를 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높은 언덕에다가 언덕 위쪽이 방어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높은 언덕에다가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촌락이 구성이 됐다는 거야. 자, 어떻게? 자, 해안에 가까운 바다 쪽에 가까운 해안 평야지대에다가 촌락을 이루고 사람들이 좀 살았단 말이에요. 산맥도 많고 해안선도 굴곡이 심하고 막 이래서 이제 통일국가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고, 근데 그 평야지대 중에서도 사람들이 방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방어를 위해서 좋은 곳은 높은 언덕이었고 그 언덕에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마을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뭐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해서 요러한 촌락이 이제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 폴리스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 환경상 폴리스가 성립될 수밖에 없었던 성립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요게 폴리스의 성립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폴리스 단위로 나뉘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얘기했잖아. 너무 분리가 잘 돼요. 산맥이라던가 바다라던가 해안선이라던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폴리스 단위로 나누어서 생활을 했지만 같은 언어와 종교를 공유한다는 동족 의식이 강하였다. 요 이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스인들은 자연환경이라던가 여러 특성상 나뉘어서 살고 통일국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이 발칸반도 지역에 그리스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같은 언어를 써. 그 다음에 같은 종교를 공유하고 있어. 이러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자, 여러 폴리스에 있는 이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을 다 묶어서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를 믿는 헬레네스라고 스스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 용어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헬레네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헬레네스들은 4년마다 올림피아, 지금의 올림픽의 기원이라고 하죠.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걸 열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야만적이다, 야만인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 이 헬레네스들은요, 자기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어요. 바르바로이. 바르바로이가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는 애들 이런 뜻이거든요. 바르바르 막 이런 식으로 이 헬레네스인들 입장에서는 주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이 민족들의.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 바르바로이 라고 하는 말로부터 야만인이라고 하는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고 하죠. 어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에 대한 동족의식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동족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폴리스라고 하는 개별 도시국가로 나뉘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여기서 가져가 줄 거 성립 배경은 좀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헬레네스나 올림피아 제전 같은 것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폴리스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높은 언덕지대의 일종의 요새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써 있어? 교과서에 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른다고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서 여기가 거점입니다. 요새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신전도 있고요. 여기 신전도 있고 어떤 군사적 기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일종의 요새 역할을 하는 곳인데 종교나 군사적 중심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언덕 위에 다 몰려 살 수는 없잖아. 이 밑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촌락,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이런 방식으로 여길 뭐라고 부르는데 이런 광장을 아고라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아고라라고 부르는 이런 광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상업행위라던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이제 폴리스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정치 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일종의 광장인 거예요. 광장.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폴리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인데요. 스파르타도 하나의 도시국가죠.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자, 그리스 발칸반도 지역에는요, 여러 개의 작은 폴리스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게 된 핵심적인 폴리스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핵심 폴리스 아테네, 핵심 폴리스 스파르타를 우리가 살펴볼 거인 거예요. 자, 아테네가 있지만 주변에 다른 폴리스가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테네는 처음에는 왕이 있었대. 처음에는 왕이 있었대요. 그런데 점차 귀족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을 해서요.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귀족정으로 바뀌어 갔대요. 자, 처음에 왕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귀족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귀족정으로 가게 되었고, 자, 그런데 이러한 아테네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으니 그게 이 아테네의 변화입니다. 자, 봐봐요.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로마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보게 될 모습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부터요. 아테네가 얘들아 그리스가 위치해 있는 곳 자체가 지중해에 위치해 있잖아요. 상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도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요. 일반적인 평민들이 뭘 벌게 된 거야?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부유해진 평민들. 자,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귀족정 시대일 때는 이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랑 전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사실상 군대가 되거나 군사를 부리면서 뭐 전차 같은 것들 딱 소유해가지고 딱 전차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귀족들 간의 전투가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소규모 전투들이. 그런데 점차 평민들이 부유해지고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가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스로. 자,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봐봐. 그래서 이러한 부유해진 평민들, 돈이 많아지니까 중무장, 보병, 이 사람들이 이제 보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 내 갑옷, 내 방패 구해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구해서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중무장 보병들, 이런 보병 전투가 가능해진 거죠. 이전에 귀족들 간의 귀족들 상위층 간의 어떤 소규모 전투였다고 한다면 점차 양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병들 간의 전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병들 간의 전투가 되다 보면 이 보병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죠. 규모가 커졌으니까. 전투의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전투의 주력이 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 발언권이 생긴 겁니다. 정치적 발언권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이번 전투에서 야, 우리 보병들, 우리 평민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우리한테 뭐 좀 줘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슬슬. 그래서 군대의 주력이 되면서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요구해 나가게 되는. 자, 그만큼 공동체에 내가 기여를 하니까 그 기여에 대한 대가,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게 된 거고 그거를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귀족들도.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상황은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다른 폴리스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병의 전투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승리하는 데 좋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면 이 평민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요구를.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제 아테네의 귀족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권리를 늘려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하나 있게 되는 가운데에서 등장한 사람 누구?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론은 어떻게 해결을 내놓느냐? 그러면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뭐야? 평민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참정권 안으로 끌어넣되 귀족들의 생각도 좀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귀족이랑 평민이랑 갑자기 딱 이렇게 똑같은 권리를 줘버리면 귀족들에서도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족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데 평민들도 정치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면 얘네 등급을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등급을 나눌 때 기준은 뭘로 잡을까? 재산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론은 재산 정도에 따라서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요.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건 옛날 표현으로 금권정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금권정. 뭐야? 권력을 얼른 재산, 돈으로 나누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해서 금권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근데 내가 말했죠 방금, 솔론은 둘 모두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결론. 결과적으로 솔론의 개혁은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됩니다.
귀족과 평민 모두의 불만을 사게 되었는데 이러한 불만이 쌓여가고 정치 형태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이 쌓여가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 참주, 일종의 독재자입니다. 이 참주라고 하는, 거기 이제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독재권을 장악한 지배자를 참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때 등장한 참주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름 좀 써두셔야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자, 일종의 요즘으로 따지면 포퓰리즘 같은 거래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막 끌어다니면 인기를 끌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런 불만 상황에서 내가 한번 권력을 잡겠다라고 하는 참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래서 솔론이 이러한 금권정의 방식으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차등 분배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게 되었고 양쪽 모두에서 귀족과 평민의 자 그런 불만 상황 속에서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가 나타나서 잠깐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금방 세력을 잃고요. 바로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뭐 솔론도 중요해요. 굵은 표시되어 있는 건 다 중요한 거야. 근데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이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를 몰아내고요. 여러 개혁안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민들이 정치에다 참여를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질서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부족제가 그리스는 어떻게 돼 있어? 아테네는 어떻게 돼 있어? 부족제가요. 혈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야. 혈연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해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체제로 내려온 게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체했다가 거주지 중심으로 하는 거야. 사는 곳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혈연 중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의 어떤 혈연으로 나오는 그런 권력들을 한번 해체했다가 다른 방식으로 부족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혈연으로부터 오는 특권을 해체하려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거주지 중심의 부족으로 이제 부족제를 만들고 이 부족제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담당하는 500인 평의회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인 평의회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가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로 이제 개편을 해서 이 부족제, 거주지 중심의 부족제를 기반으로 500인 평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클레이스테네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사람, 참주가 있었죠.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시절에 이 참주의 출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했고 그래서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죠. 참주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도자기 파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파편에다가 일정한 주기마다 한 번씩 사람들,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놈 좀 참주가 될 만한 놈인 것 같아. 보니까 좀 별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깨진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요. 싹 모아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쓰인 사람을 추방하는 거죠. 참주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추방하는 이런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쓸 데가 없어서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솔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솔론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써놓으세요. 여러분들은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저 클레이스테네스의 부족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 애들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적을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부족제를 개편했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 혈연 부족이 있었어요. 혈연에 기반을 둔 부족. 근데 저걸 해체해서 특권을 없애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참정권이라고 하는 걸 넓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클레이스테네스 는 혈연 부족을 해체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사람들을 주변에 사는 사람들끼리 여러 개의 데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요. 데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습니다. 아, 데모스가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묶어서 그걸 데모스라고 불렀다는 거야. 데모스라고 하는 걸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수백 개의 데모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데모스들을 다시 묶어요. 그래서 내륙 지역, 해안 지역, 도시 지역 이런 방식으로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요. 자, 이 안에 여러 개의 데모스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여러 개의 데모스를 묶어서 내륙 지역의 데모스들을 묶어요. 그래서 내륙에 10개, 해안에 10개, 도시 지역에 10개의 중간행정구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데모스를 통해서 중간행정구를 만드는 거죠. 데모스를 묶어서 중간행정구를 만드는데 내륙 중간행정구 10개, 해안 중간행정구 10개, 도시 중간행정구 10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에서 하나, 해안에서 하나, 도시에서 하나 뽑아서 하나씩 묶어서 행정부족 하나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된 사람들, 이해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된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와, 진짜 저 혈연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부족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게 찢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 개의 데모스를 구성을 해서 내륙, 해안, 도시에서 하나씩 뽑아서 부족을 만드는 거야. 그냥 행정적 단위의 부족인 거지 진짜 옛날 느낌의 진짜 우리 혈연 부족 이런 게 전혀 아니게 된 거죠. 완전 찢어 놓은 거야. 그래서 행정부족을 몇 개 만들어? 10개 만듭니다. 그래서 각 부족당 50명씩을 뽑아요. 그럼 몇 명이야 총? 500명이죠. 그 500명으로 500인 협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혁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데모스 구성을 해서 중간행정구 이렇게 만들어요. 10개씩 내륙, 해안, 도시. 그 다음에 하나씩 뽑아서 행정부족 하나 만들어. 그럼 또 하나씩 뽑아서 하나 만들어. 하나씩 뽑아서 만들고 해서 총 1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족당 50명씩을 뽑아서 500인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진짜 대대적인 개혁이었던 거죠. 이전에 혈연 부족을 해체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자, 지금 클레이스테네스에서 멈췄어요.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했고 여러 개혁을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파르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도편 추방제 자료 한번 먼저 보도록 했습니다. 자, 도편 추방제 클레이스테네스 때 실시했었던 대표적인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도자기 파편들이에요. 사람 이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모아가지고 추방하는 거야. 자, 시민이 8번째 당번 기간 전에 도편 추방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투표를 한대요. 예비 투표가 가결되면은 널판, 여러 이제 나무판으로 아고라 있죠? 아까 사람들 모이는 광장, 널판으로 아고라를 두르고 10군데의 입구를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입구를 통해 이제 부족별로 들어옵니다. 아까 말했던 행정부족이에요. 부족별로 들어와서 이름을 새긴 면을 아래로 해서, 자, 요게 도자기 파편이면 여기에 지금 이름이 써 있죠? 얘를 이제 아래로 해서 자신의 도자기 파편을 내려놓는데, 이 과정은 이제 아르콘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귀족들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르콘과 협의회가 주재를 한대요. 도편이 개수되면, 도편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숫자를 세보면 최다이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으면서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 고소를 한 사람이든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 어쨌든 고소를 한 사람이든 고소를 당한 사람이든, 고소한 사람이 야, 저 고소한 사람이 이상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6,000표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다이면서 6,000표 이상을 받은 사람 누구나 관련된 송사의 의무를 열흘 내에 정리하고 얼마나?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해. 10년간 도시를 떠나야 한다. 물론 아테네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같은 거는 받아갈 수 있지만 10년간 이 참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쫓아낸다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도편 추방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스파르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은 스파르타의 성립과 특징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파르타라는 이 도시, 국가, 폴리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한번 보자고. 자, 스파르타는, 자, 이 사람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스파르타는 도리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만든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옛날 인도 문명 배울 때 거기 인더스 문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거기에 있었던 아리아인들 있죠. 아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정복을 했던 것처럼 도리스인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정복을 하고, 이 사람들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원주민을 정복을 하고 세운 폴리스입니다.
자, 그럼 정복 과정이 있었겠네요. 정복 과정이 있었을 거고, 정복 과정에서 완전 강하게 저항한 사람들은 맨 아랫 계급인 예속 농민, 이름을 헤일로타이라고 불러요. 그리스어로. 헤일로타이라고 부르는 저 예속 농민으로 삼았고요. 처음에 이 도리스인들이 와가지고 정복 과정을 거칠 때 좀 순순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종속적인 지위를 감수한 좀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들은 페리오이코이라고 부르는 반자유민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은 뭘 했대? 상공업을 맡겼대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름부터 농민이잖아요. 농업을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한대.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이 너무 압축적으로 써 있는데요. 잘 봐봐. 얘들아, 봐봐요. 이 시민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정복을 한 도리스인들이 시민이에요. 그 도리스인들이 다수의 피지배층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죠.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모두 다 피지배층들입니다. 이 피지배층들을 소수의 시민이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사회제도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군사제도의 바탕을 둔 아주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스파르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민이 피지배층들, 시민이 적어. 피지배층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꽉 눌러놓을 수 있는 사회 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군사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사제도의 바탕을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 제도를 유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해서 요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가 성립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체제 내에서 모든 성년 남자 시민은요, 아주 혹독한 군사훈련을 받고 통제된 집단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파르타와 관련된 자료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도리스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피지배층인 예속농민 헤일로타이가 있고 반자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오이코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바탕을 둔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빡센 교육을 했느냐 한번 볼게요. 아고게, 요 명칭 좀 기억을 할게요. 아고게라고 하는 건 모든 시민이 이수해야 하는 공교육이래요. 스파르타에. 교육기간은 7살에서 20살 될 때까지 총 14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주요 과목은 읽기, 쓰기, 음악, 무용,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아고게라고 하는 이 교육제도에서 교사는 파이도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도노모스라는 교사가 전권을 가지고 훈육 과정을 책임진대요. 교육 목적이 뭐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 양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탐구활동에 자료 2번에 뭐라고 모르고 있냐면 자료 2를 읽고요. 스파르타 교육의 특징과 실시 배경을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특징이야 뭐 빡세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스파르타 교육의 실시 배경이 뭐라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다스려야 하다 보니까 군사제도의 바탕을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 제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교육제도를 운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이러한 인구 구성비가 나와 있어요. 아테네 인구 구성비고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비입니다. 자, 아테네부터 봐볼게요. 아테네에도 이제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있고 이 외국인 빼고 한번 생각해보자. 노예 겁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노예들이 생산 활동을 담당해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테네도. 사실. 그쵸? 자, 다음 스파르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이 몇 프로야? 5.5%예요. 피지배층이 몇 프로예요? 95%예요. 95%. 자, 예속농민 헤일로타이가 73%에 육박을 하고요. 반자유민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는 이 상공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구성비가 이렇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 스파르타 이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얘네가 폐쇄적이고 엄격한 어떤 군사제도의 바탕을 둔 사회 체제를 유지하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 성립 배경을 한번 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아테네도 민주정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내부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격한 사회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9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던 중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예요. 발칸반도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쪽? 아까 지도로 볼까? 아까 지도로 볼게요. 앞으로. 여기. 아까 지도로 보면 여기 그리스 본토죠? 여기가 어디야? 지금의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다시 뒤로. 여기가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가 있는 여기가 발칸 반도, 그리스 본토예요. 여기가 지금 누구라고 써 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써 있고요. 이게 우리 얼마 전에 서아시아에서 배웠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교과서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지. 자, 봐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자른 거잖아.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이 지도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도 확장 중이고요. 그리스 세계도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전쟁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줄여서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얘기할 때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그리스가 주어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갑니다. 자, 한번 볼까?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리스와 충돌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린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뭐야? 이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이죠. 이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 쪽을 침공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러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결국에는 물리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까? 자, 1차 침입. 점선으로 점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가고요. 자, 2차 침입 빨간색으로 막 여기저 오고 이렇게 오고 막 오네요. 자, 3차 침입 파란색이에요. 3차 침입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테르모필라의 전투라던가 테르모필레 전투라던가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하죠. 이 뭐 어디에 점이 어디 찍혔어? 여기 찍혀 있죠. 여기에 마라톤 전투라던가 요 마라톤 전투라던가. 자, 그 다음에 살라미스의 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찍혀 있네요. 요런 전투들. 이제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하죠. 마라톤 전투 같은 전투에는. 자, 테르모필라의 전투, 뭐 살라미스의 전, 요런 전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전투가 몇 차에 있었는지 전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저런 대표적인 전투들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잘 그리스가 페르시아 세계를 막아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가지고 온 지도고요.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페르시아 전쟁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쓰세요. 첫 번째 문단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전쟁 이후입니다. 전쟁 이후예요. 두 번째 문단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될 주인공은 누구냐면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이제 보게 될 인물이거든요. 여기서.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얘들아. 처음에 솔론이라고 하는 굵직한 인물이 나왔고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름을 써달라고 했어요. 솔론 이후에 혼란 속에서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을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강에서는 뭐 솔페, 클페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첫 글자 따서 그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둘 거고요. 자, 그러면 페리클레스를 살펴볼 건데, 자, 페리클레스가 이 통치를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페르시아 전쟁이 막 끝난 상황이란 말이야. 봐봐. 전쟁 이후에요. 아테네는 이런 걸 만들어요. 자, 아테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자! 전쟁 끝났고 고생들 했어. 그런데 페르시아 같은 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끝이야? 지금? 이대로? 진짜로? 이대로? 끝이야? 우리가 더 침입받을 가능성은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아테네는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야. 왜? 아테네가 굉장히 페르시아 전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아테네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분위기와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세력을 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주변 도시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 만들 사람 다 모여봐! 라고 얘기를 해요. 델로스 동맹이 뭐냐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친 여러 폴리스, 도시 국가들의 동맹인데, 자, 앞으로 있을 전쟁에 대비해서요. 자, 우리 군대도 좀 모으고 돈도 좀 모으고 미리 좀 준비 좀 해놓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은 기금, 돈을 모아놓고. 자, 근데 그걸 어디에다가? 여러분 아까 지도에 보면은 여기 델로스 섬이라고 보여요. 이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우린 이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테네는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크게 키우려고요. 그래서 이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데 과정 자체가 이거예요.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주도를 해.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 같은 것들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그러다가 아테네가요, 이제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를 그냥 아테네로 갖고 옵니다. 아테네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게 다른 폴리스들과의 동맹이지만 사실상 뭐가 된 거예요? 그냥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폴리스들의 합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테네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세력을 강하게 넓히고 있었고 수입도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사실상 이 금고가 자기네 거가 됐으니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자, 그럼 보자. 자, 이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페리스클레스는요, 아까 클레이스테네스 때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페리클레스한테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민주정치의 전성기 어떻게 됐을까? 자, 이 시기에 아테는요, 성인 남자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라고 하는 조직이 아테네의 입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민회가 아테네의 법을 만드는 곳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민회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성년 남자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쨌든 시민들이 구성해 있잖아. 시민들이 만든 기구, 시민들의 기구가 입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민주정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시민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남자이면서 성인 남자 시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민 중에서 민회 참여하고 정치활동을 하려면, 근데 이때는 원래 민회, 지금은 뭐 국회의원들 월급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민회는 무보수였어요. 그럼 내가 먹고 살 길이 조금 부족한, 좀 가난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월급도 준다는 거야.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뒷배경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런 돈들.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장군이나 이런 어떤 군사적으로 특수한 직책이라던가 이런 특수직을 제외한 나머지 관직들, 그리고 배심원들, 여기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배심원들은 뭘로 뽑아요? 추첨으로 시민들 중에서 뽑아요. 공무를 담당을 합니다. 이런 방식인 거죠. 자, 입법권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관직을 뽑아. 근데 원래 수당이 없었단 말이야. 나 돈 없어.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수당도 지급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민주정치가 진짜 이전에 비해서 이전의 어떤 기틀 위에서 굉장히 발전했구나. 제도적으로 발전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여성은 시민이 아니에요. 외국인, 여기 그리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투표권 없습니다. 입법권, 이런 민회 참여권 없어요. 노예? 당연히 없죠. 아까 노예 몇 프로라 그랬어? 40%라 그랬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민주정치. 폐쇄적이긴 하지만 민주정치. 민주정치이긴 하지만 폐쇄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런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아테네 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자료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도 연설입니다. 전몰자, 페르시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추도하는 연설이에요. 자, 우리의 정치제도. 여기 우리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테네 얘기하는 거죠. 아테네. 우리의 정치제도는 이웃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에요. 페리클레스. 이후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에요. 우리 정치제도에 입각한 통치는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유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제도가 데모크라시,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조문들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의를 베풀고 있다, 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모에 진출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평판이 달렸지 신분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왜? 추첨으로 돌리잖아요. 추첨으로. 공모에 진출하는 거. 그리고 가난도 그런 길을 막지 않아요. 공모에 진출하는 걸 막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나라에 봉직할 수 있다면 그의 조건이 불확실하다,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도 그런 길을 막지 않아요. 뭐 때문에? 뭘 줘요? 공모 수당을 준다니까. 수당을 준다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일단 수당제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료 1번에서. 자료 2번 한번 볼게요. 자료 1번과 2번을 묶어보면은 이제 이 수당제라고 하는 게 여기에 더 자세하게 써있죠. 페리클레스는 법정에서 행하는 봉사에 보수를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었대요. 법정에서 행하는 보수에 보수를 도입한. 이 조치로 그는 인민에게 호의를 얻었고 키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대함을 상쇄시켰는데 부유한 정치가인 키몬은 공적인 업무에 자기 돈을 쓰는. 페리클레스는 근데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었다. 그리고 다모니데스는 페리클레스에게 물려받은 사유재산이 별로 없었으니 그가 인민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하였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심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 수당제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건 뭐야? 공모에 진출하는 건 신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뭐도 볼 수 있어요. 써있진 않지만 얘네 지금 관직을 추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봐봐. 밑에 2번 봐보세요. 요거는 선생님은 말로만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세요. 아테네의 민주정치와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공통점이 뭘까요? 생각해봐. 공통점. 시민의 의견이 지금 정치에 반영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죠. 차이점이 뭐야? 그 시민이 누구냐죠, 사실. 그렇지 않아? 공통점은 시민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그 시민의 범위가 다르죠. 아테네는 성인 남자만 가능해요. 노예 빼, 거리 외국인 빼, 여성도 빼, 성인 남자만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아테네는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였고요. 지금은 대체로 우리나라로 살펴보면 우리는 대의민주제죠. 간접민주제잖아.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서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통점, 차이점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리스 세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아테네 제국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랬어. 당연히 내부적으로 불만도 많았겠죠. 이게 뭔데? 쟤네들 막 델로스 동맹 금고 다 가져가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 델로스 동맹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폴리스들도 이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보고 있었을 때 아테네 쟤네 뭐야?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 누구?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 자, 델로스 동맹이 근데 아까 우리 두 번째 문단 페리클레스 제목 달았었죠. 자,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의 이익을 우선하는 동맹으로 변질이 되자 아테네 제국화되었다고 했어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폴리스들이 대표적인 게 누구?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자, 펠로폰네소스 지도로 다시 가보자. 여기 보여요? 스파르타 여기 위치해 있는 거 보입니까? 스파르타가 위치되어 있는 반도를 따로 뭐라고 부른다? 여긴 발칸 반도, 여기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맹 이름이 스파르타가 중심이 됐으니까 거기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테네와 꽝 하고 내전이 벌어진 건 사실 그리스 세계 내부에서는 폴리스끼리 싸운 거긴 하지만 그리스 세계라는 측면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죠.
아테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린 이 전쟁을 뭐라고 불러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진행되던 중간에 이제 페리클레스가 죽어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페리클레스가 병사하게 되고요.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무릎을 꿇게 되죠.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무너지면서 결국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자,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거죠. 자, 민주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뭐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로 이어지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 근데 페리클레스 이 시기에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 아테네 제국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델로스 동맹을 기반으로. 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중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 때문이었죠. 즉,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아테네가 제국으로 발전했고, 이에 대한 말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파르타의 세상은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옆에 있었던, 자, 자꾸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좋을 텐데요. 봐봐, 여기 탭에 보여? 옆에 있었던 탭에 보면 색칠이 뭘로 돼 있냐면, 올라가 봐. 탭에 보면 색칠이 중립국으로 돼 있어요. 얘는 델로스 동맹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테베가, 한쪽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던 테베가 스파르타를 무너뜨리게 되고요. 자, 그럼 테베의 세상은 영원할 것이냐?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그리스 세계 전체를 결국에 누가 먹게 될 거냐면 뒤이어서 발생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마케도니아에게 정복이 됩니다. 그리스는요. 자, 그럼 또 지도, 이럴 거면 지도를 여기다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 자, 마케도니아 보여요, 위에? 자, 여기 밑에서 난리판이란 말이야, 지금. 이 난리판에서 막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스파르타가 한동안 이기나 했는데 테베가 먹었어요. 이 밑에 난리판인 상황에 마케도니아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에서 나온 왕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뒤이어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에게 지금 그리스 세계가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일단 스토리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99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리스의 문화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넘어왔던 그 세 번째 문단의 제목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리스의 쇠퇴 정도, 그리스 세계의 쇠퇴 정도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화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분필이 왜 안 떨어지나 했네. 자, 첫 번째 문화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스는요, 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줍니다. 인간 중심적인 문화, 합리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스인들은요, 사실 헬레네스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기도 했잖아. 같은 언어도 있지만요. 그리스인들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 그리스 신화 알잖아요. 막 올림포스 12신 이런 다신교를 믿었고요. 신들도 여러분들 뭐 헤라, 제우스, 뭐 하데스, 또 누구 있어? 사람 이름이 신 이름이 아폴론, 뭐 이런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그리스 신화 생각해 보세요. 신들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요. 그리스 신화 보면요, 아주 난리판입니다. 아주 그냥 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 보면. 이러한 신들의 이야기는 문학과 예술의 소재가 되었다. 자, 이런 키워드들 좀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스 문화의 특징, 합리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는 거, 이런 종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신들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문단 제목 안 달 거예요. 자, 지금 볼 거는 뭐야? 문학을 바라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 구성을 해보자. 자, 문학을 볼 건데, 자, 문학에서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라던가 오디세이아 들어본 적 있죠? 이런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같은 이런 서사시를 쓰기도 했고요. 연극도 유행을 하면서 뭐 아이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여러 비극 작가들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희극 작가. 그래서 이제 작가 이름들도 한번 그냥 눈으로 봐두세요. 근데 밑줄을 그어놓으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비극이나 희극도 유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극 작가, 희극 작가도 눈으로 한번 이름 봐두세요. 자, 그래서 문학에선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자, 건축과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과 조각에서 그리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 이 뭐야? 교과서 있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지금 좀 부서져서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조화와 균형을 갖춘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이런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걸작이 만들어졌다. 아테나에게 바친 아테나 신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 부분을 가볼게요. 자, 역사에서는요. 우리 세계사도 역사잖아. 대표적인 사람들 2명 정도 기억을 좀 해두자고. 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책을 만듭니다. 역사책 제목이 히스토리아라고 하고요. 역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라고 하는 책 제목이 역사예요. 근데 이제 내용이 페르시아 전쟁이죠.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 자, 한 사람 더,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책을 만드는데 이 사람도 책 제목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수능이나 이런 데서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 리가 없죠. 내용을 주겠지 차라리. 그쵸?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역사. 자,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역사와 관련된, 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기 있는 헤로도토스고 그 못지않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투키디데스니까요. 자, 마지막은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이쪽 동양이랑은 사고의 발전 방향이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머릿속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과연 세계의 근원은 뭘까? 세계의 근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물질들의 근원은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는 거. 우리랑은 좀 달라요. 이쪽 동양 철학 쪽이랑은. 자, 자연 철학이 발달해. 처음에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연 철학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좀 소개가 돼 있어요.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라고 해요.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 원자라고 하는 게 있다. 원자라고 하는 걸 만물의 근원으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물이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철학들이 발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면요. 기원전 5세기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앞에 시기들이 좀 나올 텐데요. 기원전 5세기면 언제 정도냐면 아마 어떤 사람을 봐보시면 좋을까요? 클레이스테네스가 기원전 6세기 후반 사람이에요. 클레이스테네스가 저 통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기원전 5세기로 넘어갈 때니까 페리클레스 언저리쯤.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 소피스트가 나타났을 시기가 언제야? 한창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막 발달하고 있을 때죠. 그러면 이 민주 정치가 막 발달하고 있을 때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말빨이 중요해요. 말빨.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 누구냐면 그 웅변 교사들이에요. 웅변 교사들. 이 소피스트들이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립니다. 자, 이러한 민주정치라고 하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그런 말빨, 이런 웅변 교사들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관심 자체가, 이 사람들 뭐 웅변하거나 이럴 때 내용이 뭐겠어요? 다 정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소피스트들이 나타나서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려놓게 됩니다.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돌려놓게 되고요. 자, 소피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써있죠? 수사, 그러니까 말이라던가 글을 꾸미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수사, 변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는요, 뭘 주장하냐면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거야.
상대적이다. 진리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정해진 진리?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런 거 없다. 이거.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지금 소피스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이상국가론, 그래서 철인 통치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죠. 플라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공산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그러한 국가를 철학자로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이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 국가론을 만들어서 이제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책에 그런 것 내용이 드러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앞에 있었던 그리스의 모든 학문들, 자연과학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 총망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서아시아에 보면 막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도 많이 되었고 막 이런 나중에 자연과학 부분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또 나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뭐야? 자, 전체적인 흐름은 철학은 뭐야? 처음에는 그리스에선 자연 철학이 발달하였으나 이 민주정치가 발달한다는 그 정치적 배경들 속에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바꾼 거야?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거죠. 뭘로? 인간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진리가 어딨냐 이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고 한편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을 했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는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그리스가 폴리스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으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짧아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리스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짧은 강의 하나 하고 이제 로마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서양사 첫 번째 시간 좀 어질어질했을 텐데 오늘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왔죠. 좀 정리 잘 하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